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다 큰 어른도 괴로워하는 병인데 하물며 아이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요? 전 그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시골로 이사라는 큰 결단을 내렸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는 젊은 부부에게 읍 면도 아닌 리가 붙는 시골로의 이사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아파하는 아이의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또 아이에게 미안했거든요. 우리 아이는 다른 보통의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과는 다르게 증상이 조금 심한 편이었어요. 어쩌다 잘못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날만 오면 잠을 자지 못해서 아이가 불면증이 생길 정도였죠. 심지어 몸이 가렵다면서 밤새도록 자기 피부를 긁어대니 저도 한눈을 팔 수 없었어요. 그런 아이를 말리는 저도 힘들었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아이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저도 속으로 많이 울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니 속상했죠. 한날은 아이가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난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 나는 왜 맨날 아파야 해? 아직 어린아이에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 설명한들 뭐가 달라질 수 있겠나요?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너의 증상은 이런 거다. 네가 그렇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아이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아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도 도심을 떠나본 적이 없던 나에게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결심이었죠. 정말 아이의 건강 말고는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사를 가기 전에는 항상 남편과 손을 맞대어 잡으며 말했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바라지 맙시다. 이 결정이 훗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고 해서 아이를 나무라지 말아요. 주로 남편이 저에게 말한 말이지만 이 말은 제 마음을 다잡아주기 위한 말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듯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 우리 아들은 다른 애들과는 달리 엄마를 먼저 찾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항상 외출해서 돌아와도 눈을 뜨더라도 제일 먼저 자기 아빠를 찾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부터였죠. 아들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제게는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일기장에 어느 날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에게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늘 나에게 맛없는 음식만 먹으라고 한다. 나도 엄마가 떡볶이, 피자, 햄버거처럼 맛있는 요리를 사줬으면 좋겠다.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먹고 싶다. 아들의 아토피가 다시 올라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항상 늘 잔소리처럼 했던 말이 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한다. 어제도 몸을 긁는다며 소리를 쳤다. 나는 아프고 괴로운데 엄마는 항상 하지 말라며 소리친다. 친구들 엄마는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던데 우리 엄마는 항상 만나면 씻으라는 잔소리부터 한다. 내가 집에 들어와서 씻지 않는 날이면 더욱 심하게 혼낸다. 엄마는 내가 좋지 않은 걸까? 이제 나도 그런 엄마가 싫어진다. 아들의 일기는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죠. 아이를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이런 식으로 다가갔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의 일기를 읽다 보니 문득 제가 했던 말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전 항상 아이에게 말했어요. 절대 나가서 간식 사 먹으면 안 돼.
너는 항상 엄마가 주는 음식만 주는 것들만 먹어야 해. 알겠니?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상한 과자 같은 것도 절대 먹지 마. 저번에 그렇게 아파놓고 넌 그게 또 먹고 싶니? 그렇게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제약하며 아들에게 세운 규칙은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마음이 힘들다 못해 말라가기 직전이었던 거죠. 이 시기에 우리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는 이 기회에 닫혀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의 매연 가득한 환경이 아닌 시골의 자연에서 지내다 보면 분명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말이죠. 사실 우리 남편은 시골로 내려가는 일을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남편의 직업은 재택으로도 가능한 직업이었고, 심지어 프리랜서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날을 잡아서 일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원래부터 시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는 일이 더 반가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시골에 내려간 남편은 그 누구보다 들뜬 눈치였거든요. 하루는 아이보다 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나 시골에 내려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 물론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내려왔지만 이왕 내려온 거 나도 하고 싶은 일들 좀 해보려고. 당신도 너무 기대되지 않아? 우리 시골 생활. 이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내려온 것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내려온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더군요. 저는 말이에요.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려가자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완전 시골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심의 문화 인프라도 물론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높은 기술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척에 모든 것을 두고 살다가 이런 구석진 시골로 내려오니 처음 생각했던 일과는 달리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 걱정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만 갔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시내까지는 1시간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할지. 갔는데 병원에서 알지 못하는 병명이라면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으니까요. 내려간 이후로 내내 노심초사했죠. 하지만 이런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과 아들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더군요. 역시 시골로 내려온 일이 좋았는지 아들의 아토피 증상도 완화되어 갔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늘 어딘가가 기죽어 보였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정말 활발해져서 보는 사람이 더 뿌듯함을 느낄 정도였죠. 남편은 또 어떻고요? 원래도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진 남편은 사람들과 잘 섞여서 지내는 편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날아다니더군요.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덩달아 여기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런 두 사람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번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저와 남편이었는데 시골에 내려와서는 모든 것들이 너그러워졌어요. 이웃 주민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혹시라도 있을 텃세에 가슴을 졸이면서 내려왔지만 제 생각 같은 사람들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 아들을 정말 귀여워하고 챙겨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심지어 아들이 밖을 뛰놀고 있으면 서로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챙겨주기도 했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날에는 우리 아들을 서로 돌봐주겠다며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더 내려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골에 내려와서 지낸 지 1년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모든 일을 집에서 스스로 해야만 했는데 여자가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하지만 일하는 남편에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해보겠다고 낑낑거렸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일이 당신의 단독으로 결정된 일도 아니고 도시에서만 살던 당신이 어떻게 혼자서 시골 생활에 뚝딱 적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본인에게 너무 힘들다, 이건 어렵겠다 하는 일은 나한테 기대요. 우리 부부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
남편은 제 고집에 끙끙거리며 일하던 저를 다독여주곤 했죠. 그리고 저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두 번째 신혼을 겪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남편은요, 생각보다 손재주가 있던 사람이더군요. 집에서는 일하고 나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뭐든지 본인의 손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알게 되었죠. 어느 정도냐 하면요, 시골에 와서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집을 본인의 손으로 뚝딱 만들어서 오질 않나. 가족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든다더니 평상을 하나 만들어 오질 않나. 집에 있는 웬만한 가구나 도구는 남편의 손에서 탄생했을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뚝딱이 아빠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전 옆에서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도 아들이 유독 떼를 쓰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의 장난감이었는데 아들은 TV나 컴퓨터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로봇 같은 것을 보면서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곤 했죠. 전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시골로 내려온 것은 아들을 위해서라지만 아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 하나 못 사주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인터넷으로 아들의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려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말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애 건강시켜보겠다고 이렇게 내려온 건데 도시에 있던 것들을 사주겠다고? 당신이 이렇게 쉽게 아이 장난감을 사주고 시내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 얼른 데리고 나가고 하면 아이가 더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예전에 자기 친구들과 놀던 때를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완제품을 사주는 건 아이를 오히려 망치는 길이 될지도 몰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든 노력해서 얻었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사용하곤 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 우리 아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키우지 말자고 했었잖아.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손으로라도 만들어주자.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기 내려온 거잖아. 남편의 말에 아차 싶었죠. 맞아요. 우리는 아이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이 시골로 오는 것을 결정했는데 아이가 가지고 싶다는 말에 눈이 멀어 남편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들에게도 보람, 노력, 해결 방안 등 알려줄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들이 떼쓰며 가지고 싶다는 말에 마음은 아팠지만 참고 남편과 노력하기로 했죠. 그렇게 아들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떼를 썼어요. 이러다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아들은 울지 않고 남편과 함께 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실로 연결된 목각 인형 같은 것을 만들더니 그걸 가지고 놀고 있더군요. 전 그런 아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성장하는 사람은 또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솜씨가 늘어가더니 이제는 아이의 보물지기를 만들어주겠다며 집 앞에 아이의 텐트까지 짓기 시작하더군요. 이때는 정말 저 혼자서 둘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저를 빼놓고 둘은 며칠을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더니 집 앞에 이상한 모양을 가진 텐트를 만들어 놨더군요. 결과물이 흡족했는지 아들은 생각했던 대로야 하면서 신나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신나서 방방 뛰는 아들을 놔두고 제 옆에 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들 참 장하지 않아? 내가 자기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더니 자기도 같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텐트를 만든 거거든. 자기가 직접 설계도 할 거라면서 안간힘을 쓰더니 이렇게 완성했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겪고 실패를 겪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교육 아니겠어? 어때? 당신도 우리 아들이 기특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죠. 아들이 흑투성이가 되어 뛰어다니든 말든 본인 집이 생겼다고 웃는데 아이에게 씻으라며 윽박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행복이 별건가? 여기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만 이렇게 즐거운 전원 생활이었지만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시어머니는 옆 동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정이 워낙 사감 선생님 같은 분이라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한 번은 집에 놀러 온 시어머니에게 밥을 차렸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너 여기 내려온 게 소풍이라고 생각했니? 넌 아무리 아프다는 애를 두고 이런 식으로 애를 먹여? 몸에 좋다는 거 진수성찬으로 내와도 시원찮을 판에. 너 때문에 우리 손주가 병이 난 거야. 이렇게 애를 신경 쓰지도 않으니? 너 같은 게 무슨 엄마야. 세간에선 너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계모라고 부른다. 애도 너 싫어하는 거 알고 있지? 엄마가 얼마나 미덥지 못했으면 맨날 제 아빠만 찾겠어. 애들은 엄마를 먼저 배우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네가 내온 밥을 보니 애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겠다. 제가 차린 밥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반찬 3개에 밥, 국이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전부 영양을 따져서 하루하루 식단을 만들고 아이에게 차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단인데 싫은 소리를 하니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특히나 올 때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시골이었지만 항상 싫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외출하는 날이면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집에서 얌전히 자고 있을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요. 우리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이가 잠든 시간밖에 없었으니 어쩔 수 없죠 뭐. 그날도 남편과 밤늦게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즐겁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이날은 시어머니가 친척집에 간다고 해서 저도 오랜만에 완전한 자유를 찾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다가 들어온 우리 부부는 서로 피곤했는지 골아 떨어졌죠. 그러던 새벽녘이었어요. 잠결에 깨어났는데 이상한 연기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몽사몽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기에 몰랐는데 연기가 점점 늘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너무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려고 하니 남편은 그새 파악이 끝났는지 저를 이불로 돌돌 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를 창밖으로 굴러서 떨어뜨렸죠. 전 떨어진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고 멀어지는 정신 끝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시간이 없어. 빨리 도망가야 해. 얼른 피해야 해. 다급하게 피해야 한다던 남편. 정신을 잠시 잃었던 저는 빠르게 제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집의 절반이 불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은 텐트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었죠. 급한 마음에 아들을 찾으러 헐레벌떡 뛰어갔고 아들은 다행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새근새근 자고 있더군요.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아들을 둘러엎고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콜록대면서 나와보니 있어야 할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저를 살리겠다고 밖으로 던졌던 남편이 아직까지 집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겁니다. 큰 불에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양동이에 찬물을 받아서 집에 끼얹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안에 있다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타들어가는 제 마음과는 달리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불길 속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전 소리치면서 다시 들어갈 기세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아직 안에 있다니까요. 빨리 남편 구하러 가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저를 붙잡으며 말렸어요. 지금 들어가면 부인도 못 나와요. 저 불길 속을 들어가서 당신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대로 여기 있는 당신 아들은 혼자 살게 만들 거야?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봐요. 불 보자마자 주민이 신고를 넣었다고 했으니 소방차도 금방 올 거예요. 부인이 정신 차려야지. 저를 말리는 사람들을 밀치며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엄마 하고 울먹이는 아들이 저를 잡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전 그날 밤 남편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불렀다는 소방차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었는지 빨리 오지 못했고 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내 남편을 집어삼키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죠.
그때의 충격으로 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실어증이 걸린 겁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라고 속으로만 말하며 넋을 놓았어요. 그날의 화재는 내 몸과 정신을 모두 태우고 말았던 거예요. 어느덧 도착한 소방차가 불길을 잡았지만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나를 괴롭혔던 것은 남편의 상실만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친척 집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화재 소식을 들었는지 집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제 멱살을 잡으며 제게 원망을 쏟아냈죠. 네가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냐.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살려내라고 내 아들. 너 같은 년이 살아있을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어야지. 왜 너 같은 건 살아있고 내 아들이 여기 없냔 말이야. 내 아들 대신 네가 갔어야지. 네 한 목숨 내 아들을 위해서 썼어야지. 남편을 잃은 고통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나에게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한다며 잡은 멱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듯이 나는 내 남편을, 내 아이의 아빠를 잃었는데 힘들어하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불길에 남편을 두고 온 저를 탓하기만 하는 시어머니에 더 힘들었어요. 저도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너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너도 같이 갔어야지. 왜 너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왜 너만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거냔 말이야. 내 아들, 내 아들. 저를 때리며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불길이 내 남편을 데려갔을 때 이미 제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텅 빈 눈동자로 다 타버린 집만 보고 있는 저를 더 밉다는 듯이 때리는 시어머니를 말려준 것은 동네 사람들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아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제게 달려와 울기 시작했고요. 그날의 일은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타버린 집을 보면서 상실의 아픔을 달래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어요. 다행히 화재 보상은 들어놓았기에 재산적인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도 없이 여자의 힘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힘들지만 일어서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죠. 또 아이에게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했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아이는 머리로는 이해해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했죠. 남편의 장례식에서도 아이는 왜 남편이 내 곁에 없고 저기 사진만 덩그러니 있는지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알려주었는지 저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남편의 장례식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지만 나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은 어른보다도 더 차가웠어요. 마치 자신의 자식이 죽은 것은 모두 내 탓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라는 듯이요. 남편을 보내고 난 뒤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도저히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검게 그을린 집을 보면서 멍하니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아이는 자기가 맡겠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데려갔고요.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 상태를 보면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고생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집을 보면서 지내는데 매일이 후회의 반복이었어요. 생의 모든 후회를 지금 다 겪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아직도 저 검게 그을린 집에서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남편이 보이는 듯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보내고 왔지만 내 마음속에 남편과는 제대로 이별 인사도 못했다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에 있는 이별을 말이죠. 그래서 잿더미가 된 우리 집 앞에 찾아갔어요. 불길이 우리 가족이 정리할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한 바로 그 장소를 말이죠.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버렸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남편의 물건이 남편의 유품이 하나라도 남아있지는 않을까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뒤적거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다녀갔던 터라 여기저기가 들쑤셔져 있었지만 하나라도 건지고 싶다는 마음에 간절히 찾았죠. 그렇게 집안 곳곳을 찾던 저는 어딘가에 홀린 것처럼 집 마당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때 마당 어디선가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혹시나 남편이 아닐까 싶어서 얼른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보인 것은 남편이 만든 아들의 장난감이었어요. 아들과 전쟁놀이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 무전기는 바로 남편의 작품 중 하나였어요. 어떻게 그 불길에서도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애써 찾던 남편의 물건이니 주워서 죄를 툭툭 털 때였어요. 여보, 창고로 가야 해. 이거 들으면 무조건 창고로 가서 봐봐. 그 안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당신도 내가 없다고 울지 말고. 내가 당신 웃는 얼굴을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잘 살아야 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 애 엄마니까 씩씩하게 너 울지 말고 잘 살아. 부탁할게. 그리고 미안.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사랑해. 무전기에서는 떠나보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은 연기를 들이마셨는지 콜록거리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유언을 남긴 거였어요. 불길에 자신은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는지 자신이 없어도 밝게 살아야 한다면서 자신이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은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였죠.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었죠. 그 자리에서 못이 박힌 듯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 들었죠. 남편은 살아생전에 아들에게 무전기를 만들어주면서 제게 말했어요. 여보, 무전기는 원래 한쪽으로만 말을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런 기능을 넣은 거야? 당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남자애들은 말이야, 이런 것에 로망이 있는 법이야. 숨겨진 기능 같은 거 찾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워하는데 말이야. 당신이 이러니까 맨날 아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지. 이렇게 녹음 기능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 비밀을 막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런 게 또 얼마나 귀여운데. 나중에 여기다가 자기 비밀 이야기 녹음하면 내가 당신한테도 특별히 들려줄 테니까. 물론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자끼리의 로망이라며 무전기에 녹음 기능을 넣었고 아들은 그런 무전기를 그냥 단순히 무전기로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비밀 이야기를 녹음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 내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도 약속은 지켰네요.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기는 했으니까요.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가정을 걱정한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마당에도 가족 걱정만 저렇게 남기고 갔으니까요. 전 그런 남편의 심정을 알 것만 같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를 듣다가 창고로 가라는 남편의 말이 갑작스럽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말하던 창고로 뛰어갔죠. 남편의 작업실 창고는 집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화재에서도 불이 번지지 않아 멀쩡하게 남아 있었죠.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게 창고에 가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도착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안을 보았죠. 거기에는 남편이 만들다가만 장난감에서부터 다 완성되어 여기저기 전시된 작품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작품들을 둘러보던 와중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당신, 내가 왜 이렇게 아들 장난감에 집착하는 줄 알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진 게 아닌데도 말이야. 내가 이 장난감을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면 언젠가 우리 아들처럼
화학물질을 접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아들도 예전에 가지고 놀던 것들 말고 지금 내가 만든 친환경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서는 좀 괜찮아졌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품으로 만들면 우리 아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장난감이 많아지면 더 좋고. 남편은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개발해서 제품을 내더라도 누구나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런 남편의 작업대에는 종이 뭉치가 올려져 있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본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은 남편이 과거에 말했던 친환경 장난감의 특허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특허권과 함께 제품 출시에 대한 계약서가 한 장 있었고요. 저는 놀라서 그 뒤에 문서들도 쭉 살펴보았는데 모두 친환경 장난감을 만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방안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장난감의 샘플은 종이 옆에 있던 장난감인 것 같았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니 험하게 다루어도 비와 눈을 맞아도 쉽게 망가지지도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 대상은 바로 우리 아들이었고, 아들은 자신도 모른 채 아버지의 꿈이었던 친환경 장난감 개발에 큰 도움을 준 것이었고요. 창고에서 남편이 준비해둔 것들에 놀랐지만 일단 남편의 유품이라는 생각에 이것들을 잘 챙겨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것들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업체에서 저를 찾아왔죠. 바로 남편의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던 계약서에 적힌 업체였어요. 업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하나 제시하더군요. 바로 남편의 장난감에는 남편의 이름을 본따 만든 로고를 새기자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분과 계약한 업체에서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의 소식은 얼마 전에 건너들었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부인에게 계약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분의 제품에 고유 로고를 새기는 것이 어떨까요? 아들을 위한 사랑으로 장난감을 만든 아빠. 아드님이 나중에 안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아직 어리다고 들었지만 이내 이 제품의 의미를 깨닫게 되겠죠. 물론 저희는 제품을 전 세계로 출시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금과 수익금은 부인에게 드릴 거고요. 원래는 업체 로고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남편의 이름까지 딴 로고를 넣어서 출시하자는 업체의 말에 정말 감사했어요. 업체의 사장님은 이 제품이 나중에 저희 아들에게도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저는 많은 배려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사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대로 제품 출시를 진행해 주세요. 우리 그이도 하늘에서 만족하면서 웃을 겁니다. 이 계약은 본인의 꿈의 첫 발걸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지금은 옆에 없지만 아들도 점점 커가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알게 되겠죠. 이렇게 출시하게 된 제품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설계도는 있었지만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사자가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업체에서는 남편의 제품을 만들 전문가와 함께 제작을 진행했고 몇 년이 흘러 남편의 제품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죠. 바로 남편이 설계한 아이들을 위한 캠핑 세트가 말이에요. 남편의 설계도를 살펴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의 남편이 이 제품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계도에 다 녹아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저희도 겨우 캠핑 제품인데 하면서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남긴 설계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저희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당신 남편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열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을 정도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제 남편을 칭찬하는 말에 흐뭇하게 웃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장님은 제게 하나의 종이를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여기 부인에게 이 계약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으로 생긴 수익금은 모두 아내분의 통장으로 해달라는 남편분의 말이 있었어요. 특허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수익금만큼은 부인에게 돌려달라고 웃으면서 말했었죠.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데 참 좋은 분을 남편으로 두셨어요. 업체 사장이 내민 계약서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욕심이 없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저와 아들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수익금은 자신이 아닌 제 통장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진 날이었죠. 지금 저는 남편의 뒤를 이어 친환경 장난감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애처롭게 남겼던 남편의 유언. 그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던 저는 남편의 꿈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몇 배로 더 노력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남편의 이름이 두 번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데려간 아들도 다시 데려와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은 남편의 제품 출시에 몰두했던 터라 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었거든요. 퇴근 후 시댁으로 가서 매일 아들을 보았지만 다시 아들과 함께 살기에는 사정이 부족했어요. 다시 함께 살게 된 아들도 지금은 예전보다 더 의젓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 그런 아들에게 아빠의 흔적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남편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고 있죠. 물론 아들도 자신의 아빠를 잊고 싶지 않았는지 아빠가 만들었다는 장난감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챙기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덩달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렸던 시어머니도 더 이상 그 말씀은 하지 못하세요. 제가 남편이 남긴 유언에 대한 일을 목숨처럼 바쳐하고 있으니 그런 제 진심을 봐주신 것 같았죠. 모든 걸 포기하고 삶조차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간 남편의 일들을 마무리하려는 제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애미야, 예전에 내가 모진 소리 한 건 속상해서 그런 거 이해하지? 자식 잃은 어미 마음 이해해줘라. 나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고 눈이 돌아갔어. 그러니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만하죠. 하지만 저도 남편을 잃었고 우리 아이는 아빠를 잃은 거잖아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잘 지내요, 어머님. 그래야 남편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나이를 먹어도 아직도 어른이 못 된 것 같구나. 죽은 내 아들을 위해 일해줘서 고맙구나. 네 말대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자꾸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을 듣고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묘에도 갔다 왔어요. 아들은 거기에서 아빠가 만든 장난감이 지금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군요. 그런 아들이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저도 속으로 남편에게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칭찬에 듬뿍 해주었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더 커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러하겠죠. 우리 가족도 그런 일반적인 가족 중에 하나고요. 긴 이야기를 주저리 털어놓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해가 뜰 날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